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던가요?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네,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시고요. 1차 위주로 하십시오. 만약에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해도 1차를 위주로 하셔야 되겠지만, 1차를 일단 정복하는 게 관건이니까, 과목들 중에, 6과목들 중에 그나마 좀 할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다 어렵습니까? 2차가 쉬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보다 2차가 합격하기 더 쉽다고요. 예. 그래서 1차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1차를 내년 6월까지는 거의 한 80% 가까이는 1차 공부해야 됩니다. 나머지 20%를 2차 공부, 공법 공부하는 거고요. 예, 그 80% 중에서도 한 3분의 2는 민법 해야 되고요. 3분의 1은 개론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부동산 학기론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하고요. 부동산 분류라는 주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요. 부동산이 뭐냐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법경기 한다 그랬나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도 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죠.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볼 때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기억나십니까?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죠. 민법에서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협의의 부동산.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하고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정착물이라 그랬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토지에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효용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착물입니다. 잠깐 동안 붙어 있는 뭐 신호등, 가로등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죠. 포함하고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그랬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소유관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를 떼봐야 된다 그랬죠. 공적 장부를 떼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동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들은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됐나요? 저 이게 법적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개념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사실은. 법적 개념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추가를 하면 돼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고요? 예? 자꾸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지난주 했던 걸 또 할까요? 여러분들이 안 한 반복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경제적 개념은 어떻게 하죠? 하나의 상품이라고 그랬죠. 상품이고, 그리고 생산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토목, 지질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기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는 이런 측면, 이런 측면, 이런 측면을 모두 살펴봐서 이걸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도 복습을 해야 돼. 쉬는 시간에도 봐야 돼. 자꾸 이걸 되뇌어야 돼요. 되뇌어요.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혹시 하셨나요? 지난주에? 30분 동안? 네.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안 했나 봐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열애고요. 단체 기합의 열애입니다. 집에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좀 그런데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예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였지? 이렇게 돼요?
수업 시간에는 됐는데. 수업 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복습을 해야 돼, 머릿속에. 법적 개념, 부동산 개념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 이거 보지 않고 생각이 나야 돼. 아, 법경기가 생각나야 되고. 제가 나무 그려드리지 않았나요? 나무를 그려드리지 않았나요? 이 나무에서 이게 뭐고요? 법적 개념, 이게 경제적 개념, 이게 이렇게 생각나면 되죠. 나무에 세 갈래까지 있는 거는 기억 안 납니까, 이거? 나무에 세 갈래까지 해서 법, 경제, 기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되죠. 이거 생각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벌써 잎사귀까지 다 그렸다 그랬죠. 얘네들은 다 잎사귀까지 다 그린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얘는 잔가지가 다시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잔가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법적 개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협의의 부동산을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다시 잎사귀를 그려야 돼요. 아직 얘는 할 게 남았다고요.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기억나도 그는 이미 공부를 한 겁니다. 저 세부적인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험 볼 수 있게요. 이런 걸 다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이 갈래 세 갈래만 생각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갈래만 생각나도 그날 공부한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돼요. 아니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부터 그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넣지 처음서부터 이게 싹 다 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다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뭐가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공부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 들어서 이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했더라.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저게 주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세 갈래로. 그 중에서 공부할 게 많은 거는 법적 개념이다. 다시 이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된다고. 이게 민법상 개념이고 법 중에서도 민법상. 이거는 민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민법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뭔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건들을 준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가 있죠. 부동산 분류. 부동산 분류해서 대택부 이런 거 했어요. 택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택지고요.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대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이렇게.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요거는 전환 중인 토지라고 그랬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고 이거는 같은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 같은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나지, 건부지 했어요.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이 건부지는 경우에 따라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지, 빈지 이런 거 있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경사진 곳에 있는 땅이 법지고요.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측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입니다. 소유권 표시는 없지만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라. 또는 이제 포락지 해서 이거는 물과 관계 있다 그랬죠. 물의 침식 작용 때문에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작년엔 이게 출제됐다 그랬죠. 이런 거는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것들입니다. 단어 뜻만 알면 더 이상 깊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뭐 주택 분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면 되고요.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그나마.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을 할 건데요. 21쪽의 부동산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만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다른 물건하고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특성 중에서도 이제 토지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특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특성은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토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특성은 다시 자연적 특성하고요,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런 종류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런 종류는 알아두시고, 여기에 자연적 특성에는 다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자, 벌써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어렵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5가지나 되는 걸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외우느냐. 처음부터 외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몇 개만 기억하는 겁니다. 상품, 생산재, 소비자. 생산재하고 소비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몇 개만 기억하는 거, 몇 개만.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둘 더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게 숙달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은 처음에 항상 얻어 터지는 게 일이죠. 잘 모르니까. 하는 것마다 서투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익숙해져야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몇 개가 안 돼, 다 할 수가 없으면 몇 개만 하는 거예요, 몇 개만.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만 이렇게 모르나 싶지만 사실은 다 똑같아, 입장이.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성, 부증성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없잖아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근데 부증성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토지를 그 양을 늘릴 수도 없지만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속성이에요. 그리고 토지는 제각각이라는 것이 개별성.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서로 연결돼서 붙어 있다는 게 인접성. 그래서 뭐 앞글자 따서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부부연계인 이렇게. 부부연계인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걸 너무 부담스럽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중 되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부부연계인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인문적 특성 하면은 지금 얘는요, 인간과는 관계없이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인간과는 관계없이 갖고 있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그런 성질이에요. 근데 얘는 인간과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토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는 인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자를 수 없어요. 아무리 자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토지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문적으로는 이렇게 병합 분할한다 이 말입니다. 구획을 나눠서 이쪽으로는 이제 상가로 쓰고 저기는 도로고 또 저쪽 건너는 주택이고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달동네 지역을 필지를 다 합해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 지역,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짓잖아요.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라든가 경제적 위치라든가 행정적 위치는 자꾸 바뀝니다.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가변성이라고 할 때는 얘하고는 상반되는 거죠.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런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규제가 강화됐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은 그런 건 어떤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행정적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됐다 완화됐다. 물론 그러면서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죠. 경제적이나 사회적 위치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가 30년 전 이 동네는
거의 뭐 배밭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죠, 거의. 그러다가 불과 한 25년 전,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서 불과 수년 사이에 막 여기 노원구청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 노원구청을 봤을 때는 주변이 거의 다른 건물들이 없었어요. 노원구청이 거의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막 흙무더기 쌓여 있는 것도 있고, 뭐 일부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게 불과 6년 전이에요. 그게 불과 25년 전이에요. 25년. 딱 25년 전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뀌는 거죠. 물리적 위치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인문적 특성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특성의 종류와 뜻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파생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받으시면 파생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생현상은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은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하라고. 패스. 종류하고 뜻만 알고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쪽부터 26쪽, 27쪽에 이제 탄력성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탄력성은 개념이 어려워서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이제 할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오늘 교재로는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이제 수요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살면서 수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거는 완전히 포맷을 해야 돼요. 완전히 포맷을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수요 공급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자, 일단은 그 24쪽에 보십시오. 24쪽에 수요의 개념 해서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일정 기간을 밑줄 그어야 돼요. 일정 기간 요 밑줄 그으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거는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지난주에 상품을 말씀드렸나요,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에서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그랬죠. 이 상품을 재화와 용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재화하면서 그 상품 이렇게 돼 있죠. 상품하면서 재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 상품이 더 큰 말이라고요. 상품이 큰 말이라고, 상품.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가 좋은 상품 하나 나왔는데 좀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말 하죠. 그 좋은 상품이라고 할 때 그 상품이, 그거 보험 가입하면은 뭐 물건 주던가요? 그는 판촉물 주는 거 말고, 그 매달 보험료 30만 원씩 내는 그 대가로 그거 물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판촉물일 뿐이고, 이런 물건 있죠. 이렇게 형체를 띄어서 이렇게, 이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재화라 그래요. 상품 중에서도 재화. 그러면은,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뭐라고 한다고요? 용역을 영어로 서비스 하는 거예요. 용역을 영어로 서비스. 됐나요? 그 재화와 용역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해요, 상품. 그래서 보험 상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센터 가서 수리를 하면은 대가를 지불하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는 뭐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서비스와 상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값은 뭐고요? 부품값은 재화에 대한 것이고요. 공임 있죠, 공임. 그거는 서비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품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 오실 때
돈을 1년치를 지불하셨나요? 그 1년치 안에는 뭐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받는 이 재화에 대한 대가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지금 강의 서비스를 지금 수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공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런 교재도 드리는 거죠. 됐습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되면 재화와 용역. 됐나요?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상품. 이것도 상품이고 저것도 상품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교재가 조금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화하고 상품을 지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괄호 속에 상품을 지우는 게 차라리 나요.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 재화와 서비스 모두 다가 상품이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의사, 계획을 말하며 보통은 그냥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합니다. 보통은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의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한다. 자, 이게 뭔 소리요? 수요는 뭐고 수요량은 뭐냐? 자, 일단 이 수요 공급에서는 자, 이런 단어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 거고요.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 이제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의 개념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 밑에 뭐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공급의 개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밑에는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있죠.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이 모두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수요 공급을 함께 배운 후에 이제 균형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균형할 때는 어떤 움직임이 멈춤 상태죠.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어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딱 멈춤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균형 상태예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 공급에서 말하는 균형 상태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물건의 양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죠. 그 올라간다는 게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 뭔가가. 특히 가격입니다, 가격.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균형이란 얘기예요, 균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균형이 아니란 얘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균형이 아니란 거예요. 멈춰야 그게 균형이에요. 자, 근데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뭐예요? 균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려는 그 사람의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겠죠.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라는 거는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같을 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다 공부해야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이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탄력성. 예, 근데 이제 탄력성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너무 깊게까지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조금은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 각각이 여기서는 수요 공급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일단 수요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조금 전에 일정 기간을 밑줄 그으라 그랬죠.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뭐 또는 계획, 아까 거기는 계획, 의사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요 밑줄 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했어요. 하고자 하는. 샀단 얘기예요. 앞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려고 하는 거죠. 산 거 아니에요. 요걸 조심해야 돼요. 사려고 하는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유량 개념 그래요. 유량.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제가 자신이 없는데. 삼수변에 이렇게 쓰나요? 맞나요? 가운데 빼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요? 가운데 거 쓰는 거예요? 네, 이거 괜찮아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민법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써놔도 여러분도 유자라고 하고 저도 유자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량 하면 이제 서로 간에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유량 하면 이제 영어로는 flow 하는데요. 흐른다는 뜻이죠.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물이 흘러내려요. 그 흘러내리는데 어떤 순간에 흘러내리는 양, 이건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10분 동안 흘러내린 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흐른다는 얘기를 할 때는 10분 동안 흐른 양 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닥에 10분 동안 흘러내린 양을 밑에 재면 되잖아요. 5분 동안 흘러내린 양과 10분 동안 흘러내린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죠. 반드시 기간을 정해야만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소득이 1,000만 원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득이 1,000만 원이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개념들. 기간을 지금 얘기 안 해줬죠. 기간을 얘기 안 해줬으면 그 크기를 판단을 못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유량 개념이라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을 저량 개념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스톡이라고 해서 요거는 나중에 좀 할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하면은 샀단 얘기예요. 앞으로 살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살 거란 얘기죠. 이런 개념을 사전적 개념 그래요. 요거는 대응하는 개념이 뭐겠어요? 사후적 개념 하겠죠.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근데 요 위에 유량, 저량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동안 5번 출제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유량 개념이 뭐냐, 저량 개념이 뭐냐 구별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굉장히 추상적이죠. 정말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저도 수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러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 이렇게 하는 건데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유효수요 이렇게 해요.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이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의 한자로는 요거는 구매하고자 하는 그 의사하고 그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를 유효수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게 잠재수요예요. 벌써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자리만 대피다 가면 안 돼요. 잠재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는 수요를 잠재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사려고 등장을 해요. 사려고 등장하는데 구매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측정을 할까요?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려는 아까 방금 했잖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팔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려는지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만 측정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측정할까요? 양쪽 다? 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장수들이 약 팔 때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러죠. 왜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필요 없습니다. 약장수 입장에서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약장수들이 약 팔아야 되는데. 맞나요? 예? 돈도 없는 게 뭐 와서 뭘 어쩌겠다고요. 돈도 없으면 시장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측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였습니다. 능력 없으면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 이 능력에는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써요? 예, 대출받기 쉽게 규제를 완화하잖아요. 그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는 의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대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 오려면 뭐 들고 와야 돼요? 돈 들고 와야 돼요. 돈 들고. 됐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체크하시라고요. 우리 수요 개념에서는 일단 유량으로 측정한다, 저량으로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고, 유량으로. 그리고 유효 수요다, 잠재 수요다? 유효 수요다. 돈 있는 사람만 등장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죠. 저거는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만 등장한다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서 수요 공급 작용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 여러분들 오늘 아마 집에 가서 마감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 뉴스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격 얘기일 겁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어떻다? 그것도 가격이에요. 종합 가격일 뿐이지 가격이에요. 종합주가지수. 환율, 그것도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관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환율이 1,100원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환율 1,100원의 뜻이 뭐예요? 바꿀 때. 뭐하고 바꿀 때? 한국 돈하고 바꿀 때 1달러랑 예. 한국 돈 1,100원하고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1달러의 값이 1,100원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꾼다는 의미가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살려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살려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살려면 돈 줘야 되죠. 이거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00원이 뭐라고요? 1달러 가격이라고. 아닌가요? 환율이 말은 환율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게? 가격이라고. 맞잖아요. 이런 물건 가격표 써놓듯이 그 달러 시장에 가서 뭐 전광판 자꾸 돌아가잖아요. 이게 1,100원, 1,050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1달러 가격이 그때 바뀌는 거라고요. 맞나요? 환율, 이자율, 임금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에요. 국제 유가가 어떻다, 국제 금값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뭔 얘기하는 거라고요? 가격 얘기하는 거라고요. 경제 뉴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격 얘기해요. 근데 그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 올라가고 가격이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려가고. 근데 말이에요. 물건을 10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이미. 10개를 사가지고 간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사가지고 간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가버렸잖아요. 사려고 등장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배추를 경매할 때 배추를 실어 놓고 가버리는 차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제 배추를 잔뜩 실어서 이제 하차하려고 대기하는 그 트럭들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으면, 나래비는 일본 말이고, 줄을 서 있으면, 그러면은 배추 가격이 어떻다고요? 팔라고 지금 줄을 서 있으면은 배추 가격 떨어진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미 행위를 하고 가버린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사전적 개념.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요 공급 개념은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꼭 기억해야 돼, 이게. 그래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면 가격이 사전적 개념이라고.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수요 개념이고요.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 대칭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수요가 여기 나왔으면은 공급은 대칭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급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구매가 아니고 판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유효 수요가 아니고 이거 뭐겠어요? 유효 공급이 되겠죠. 유효 공급하면은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 대칭적이에요. 여기는 잠재 공급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수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뭐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급 개념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수요량 볼게요. 수요는 자, 저렇게 됐고요. 수요량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양자가 붙어 있죠. 저거는 좀 추상적으로 돼 있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하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건 추상적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는 그 욕구, 사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는 사과의 크기, 그 크기를 뭐로 나타낸 게? 수량으로 나타낸 게 바로 수요량이에요. 뭐 한 상자 또는 두 상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수요량. 이렇게 어렵지 않죠? 또는 뭐 쌀 같으면 한 말, 두 말 이렇게 수량으로 나타낸 게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게 일단 그 교재는 보지 마시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수량으로 표시한 건데, 설명 들으세요. 설명. 교재 보지 마시고요. 설명 들으세요. 교재는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혹가다 이제 오타 같은 게 있어요. 오타 같은 게 있는 게 잘못 읽어버리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요량의 크기가 지금 제가 뭐 한 상자 또는 두 상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어떤 사람은 한 상자, 어떤 사람은 두 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해도 지난주에 샀는 거, 이번 주에 샀는 게 다를 수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량의 크기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사과를 샀는 양하고 이번 주에 제가 사과를 샀는 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졌다면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샀는 거하고 제가 이번 주에 샀는 게 달라지는 그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가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예?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재화의 상태는 똑같다고 보고요.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그런 것까지 해보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저희 이 가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뭐도 바뀌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저희의 소득 수준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났을 수 있죠. 그 사이에. 그죠? 또 그 사이에 또 식구 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달라질 수 있죠. 이렇게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 합니다. 자, 지금 따라와야 돼요. 제 수업은 수업만 따라오면 웬만큼은 다 알게 됩니다. 따로 복습을 하지 않아도. 그럼 자, 방금 수요 결정 요인을 어떤 예를 들었어요? 가격도 되고 소득도 되고 또 우리 식구 수도 되고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도 있고 또 뭐도 있는가 하면요. 요거는 생각 못 하셨겠죠. 지난주에 제가 사과를 많이 샀었는데 이번 주에는 사과를 적게 사요. 왜 적게 샀는가 하면 원래는 지난주하고 똑같이 사려고 했어요. 가격도 똑같아요. 근데 사과 가격이 똑같아요. 내 소득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이 사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샀는 양과 이번 주에 샀는 양이 바뀐 이유가 소득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요. 근데 바뀐 이유는 귤 가격이 싸더라고요. 귤 가격이 싸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더 사면서? 귤을 더 사면서 사과를 덜 사는 거죠. 사과 수요량에 사과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재화가 TV 가격이 내려가서 사과 수요가 늘어나진 않아요. 별 관계가 없죠. 관련돼 있어야 돼요. 관련돼 있는 거. 요 사과와 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관련제 가격도 있다 그래요. 관련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등등. 그래서 이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세 가지는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숱하게 나옵니다. 숱하게.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예요? 가격에 따라 뭐가 변할 수 있고 수요량이 변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수요량이 변할 수 있고 관련제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바뀔 수 있고 물론 인구에 따라서도 수요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해요. 수요 결정 요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단어들 볼게요. 단어들. 첫째, 수요 개념 해서 뭐 했어요? 수요 개념. 요거는 유량 개념과 유효 수요 요 두 가지를 꼭 따로 기억하시라고요. 유량 개념,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개념이고요. 수요를 측정할 때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다음에 수요량이 수요는 방금 했고요. 수요량이 방금 뭐라 그랬죠?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양으로 나타낸 게 수요량이에요. 그럼 자,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뭐라고 했고요?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수요 결정 요인에는 뭐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고요. 또 소득, 또 요거 관련제 가격, 관련되어 있는 재화라는 뜻이에요. 관련제 가격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세 개예요. 세 개. 수요가 뭐냐? 유량 개념으로 측정하고 유효 수요. 수요량은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냈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요 결정 요인이다.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도. 자, 근데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도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요 뒤에 것들보다도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뉴스에서 대부분 무슨 얘기 한다고요? 가격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플러스가 되면은 수요량은 떨어지죠. 맞나요? 자, 이걸 제 몸짓으로 하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져요.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방향이 반대죠. 이게 사과만 그럴까요? 사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재화도 다 그러지 않겠어요? 국제 유가도 그럴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그럴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항상이죠. 항상 이런 움직임을 보이죠. 이런 것을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그래서 이것을 수요 법칙 그래요. 수요 법칙. 됐나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죠. 수요 법칙은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 요놈과 요놈.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 자, 그러면 몇 번째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요, 수요량,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도 가격 이렇게 따로 기억하시고 이건 나중에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단어 나왔죠? 수요 법칙 하면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그럼 반비례 관계라는 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죠. 수요량이 내려가는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관계를 수요 법칙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예? 예, 요거는 쉬운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 앞에 게 어렵습니까? 유량, 저량 이런 개념이요. 유량, 저량 이런 개념은 일단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패스 이렇게. 근데 나중 되면은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아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소득이 1,000만 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소득 1,000만 원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업어주는 거죠. 그럼 1년에 1,000만 원이면 돈만 보내라 그럴 거죠. 1년에 1,000만 원 이거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소득 같은 거는 반드시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기간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자, 이런 거 볼까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다. 그럼 1년간 1,000만 명이다. 그러면 말이 돼요? 서울 인구가 1년간 1,000만 명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1년간 1,000만 명이다 그러면? 1년간 1,000만 명이다. 뭔 소리예요 이게? 1년간 1,000만 명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왜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유입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 인구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언제적이라는 걸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무슨 조사했죠? 인구 센서스. 지금도 조사하고 있나? 10며칠까지인가요? 근데 그 조사할 때 뭐를 전제로 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1년간 1,000만 명이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다. 언제 1,000만 명이라고요? 10월 31일 날 1,000만 명이란 얘기지 1년 동안 1,000만 명은 아니죠. 그 1년 동안은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은 유량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거는 뭐를 정해줘야 돼요? 그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냉장고에 달걀 있으니까 그거 해먹어. 달걀 10개 있으니까. 열어봤더니 없어요. 어제 저녁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새 다 해먹었는데 벌써. 어제 저녁에 10개 있는 거 보고 그냥 밤새 누군가가 와서 다 해먹어버렸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계란 있으니까 계란 해먹어. 계란 후라이 해먹든지. 열어봤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언제적 얘기한 거예요? 어제 밤 얘기하고 그 시점 얘기한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열어봤을 때는 벌써 없죠? 제로예요, 제로. 이거는 그 사이에, 어젯밤과 그 밤 사이에 10개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죠. 10개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사라졌기 때문에 시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재고라는 게 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재고예요, 재고. 재고량. 재고량 이런 거는 반드시 뭐를 말해줘야 돼요? 그 시점을 말해줘요, 시점. 어젯밤에 10개 이런 식으로. 야, 어젯밤에 계란 10개 있었으니까 이러면 더 분명하게 얘기한 거겠죠. 어젯밤에 10개 있었으니까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더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재고량 같은 거, 인구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슨 개념? 저량 개념. 소득 같은 거. 또 저기 아까 수요 같은 거, 이거 무슨 개념? 수요는 유량, 소득, 유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근데 그조차도 이제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힘들면. 왜냐하면 이 개념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앞으로 1, 2월, 3, 4월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이거는 10분의 5입니다. 10분의 5. 유량, 저량 개념은 10분의 5예요. 이 소리는 10년에 5번 출제되는 정도예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중요한 주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번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단어 있죠. 자, 수요 곡선은 그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너무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하겠습니다, 미리.